있다라고 했죠. 우리 시험 범위에는 유치권하고 저당권만 시험 범위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담보물권이 있네요. 담보물권의 첫 번째 유치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질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에는 유치권 문제하고요. 저당권의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라고 했죠. 질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동산에서에서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부동산 물권에 대해서 중개하는 거니까 동산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질권은 빠지고요. 유치권하고 이제 저당권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상당히 출제 비중이 높은 부분입니다. 유치권 같은 경우도 문제가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나오고요. 저당권도 두 문제에서 세 문제가 나와요. 분량은 적지만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먼저 유치권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유치권.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 유치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유치. 네. 경찰서 가시면 뭐가 있습니까? 유치장 있잖아요. 그쵸? 그럼 유치한다 그 말은 잡아둔다 이런 의미거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자면 유치장 할 때 그 유치하고요. 유치권 할 때 유치는 같은 의미예요. 한자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유치권이라는 것은 잡아두는 겁니다. 잡아두는 것. 잡아둘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채권자가 있어요. 그리고 채무자가 있습니다. 근데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물건을 잡아두는 거죠. 이 권리를 유치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 유치권의 문제가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유치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못했을지라도 우리 일상생활 유치권에 관한 문제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 갑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네요. 갑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자동차를 가지고 아침에 출근하는데 하필이면 이 자동차가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자동차가 이제 고장이 났으니까 짜증이 좀 났겠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수리센터에 수리를 맡겼네요. 그래서 우리 자동차를 수리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자동차를 수리했으니까 이제 뭐가 발생했겠어요? 쉽게 생각하세요. 자동차를 수리했으니까 뭐가 발생했어요? 수리비를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쵸? 예를 들면 수리비가 나왔는데요. 수리비가 100만 원 나왔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면 이 권리는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수리비를 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오로지 누구에 대해서만? 갑에 대해서만 요구할 수가 있으니까 이 권리는 채권이 되겠네요. 항상 어떤 권리가 나오면 그 권리가 물권이냐 아니면 채권이냐 항상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갑에 대해서만 수리비를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채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 사람은 그래서 채권을 취득했으니까 채권자다라고 써볼 수가 있죠. 채권의 반대가 뭐죠? 채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채권자가 이 자동차를 현재 잡아두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네요. 며칠 뒤에 갑이 을에게 왔어요. 을에게 와서 자동차 다 고쳤으면 그 자동차를 나에게 달라. 인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돈은 1년 뒤가 아니라 1년 뒤에 준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주일 뒤에 내가 줄 테니까 자동차 먼저 달라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그 말은 현재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수리비를 못 주겠다.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자동차를 나에게 달라. 자동차 인도를 요구하고 있네요. 자동차를 나에게 달라. 자동차 인도를 청구하고 있어요. 자, 이 경우 자, 여러분이 을이라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손님이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자동차 먼저 달라라고 해요. 이 경우 여러분들 자동차 돌려줄 겁니까? 안 돌려줘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자동차를 돌려줘 버리면 갑은
아쉬울 게 없잖아요. 자동차 돌려받았으니까. 수리비 주겠어, 안 주겠어요? 안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사람의 심리 자체가. 따라서 이 을은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는 내가 자동차를 너에게 못 주겠다. 인도하는 것을, 건네주는 것을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절할 수 있어야지만이 이게 공평한 거잖아요. 그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동차 가져가려면 돈 주고 가져가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을은 즉 채권자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채권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가 있는데요. 거절한다 그 말은 잡아둔다. 이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을은 갑으로부터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는 이 자동차를 잡아둘 수가 있는데 이 권리를 유치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지금 채권이 발생했잖아요. 여기서 채권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자동차를 잡아두는 겁니다. 이 자동차하고요, 이 채권 사이에 연관성이 있으니까 잡아두는 거예요. 연관성이 있다는 걸 우리는 결련성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만약에 이 자동차하고 채권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을은 이 자동차를 잡아둘 수는 없을 겁니다. 이 목적물하고 채권 사이에 결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 목적물을 잡아둘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아마 여러분께서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라는 현수막을 많이 봤을 거예요. 저도 보니까 그 2년 전쯤에 보니까 정말 유치권 행사 현수막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는 부동산 경기가 좀 그나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 이런 현수막이 잘 없는데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 이게 상당히 많이 보여요. 예를 들면 여러분 밖에 한번 나가보세요. 밖에 나가서 이제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요. 길을 걷다 보니까 건물을 짓다 말았어요. 아니면 건물이 다 완성이 됐어요. 근데 보니까 건물에 누가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건물 외벽에 봤더니 현수막이 붙어 있네요. 이런 문구가 있어요. 본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 왜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지 제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예를 들면 이 갑이 있죠. 갑이 임대 사업을 하고 싶어요. 임대 사업을 하는데 원룸 임대 사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축업자 을이 있어요. 이제 갑이 을에게 원룸을 지어달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보수를 주겠다. 우리 건축업자 을이 오케이 내가 원룸을 지어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이게 바로 도급계약입니다. 자, 도급한다 그 말은 모든 일을 맡기는 걸 도급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 맡기는 사람이니까 도급인이고요. 이 사람은 받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수급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둘이 만나서 도급계약을 체결했고요. 약속대로 이 을이 여기에 이제 원룸을 지어요. 그래서 이 을이 원룸을 지었기 때문에 갑에 대해서 뭘 취득하냐면 공사대 했잖아요. 그래서 공사대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공사대금이 2억 나왔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을은 채권을 취득했습니까? 물권 취득했습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공사대금 채권이라고 하잖아요. 왜 이게 공사대금 채권입니까? 을은 오로지 누구에 대해서만, 갑에 대해서만 돈 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공사대금 채권을 취득한 거죠. 이 사람은 채권자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채무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공사대금 채권자가요, 이 원룸을 현재 잡아두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어요. 얼마 뒤에 이 갑이 을에게 찾아왔네요. 을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경기가 좀 안 좋아서 내게 돈이 없다. 돈은 한 달 뒤에 꼭 줄 테니까 그 건물 먼저 나에게 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사람이 공사대금은 지급하지 않아요. 공사대금은 지급하지 않으면서 그 건물을 나에게 인도해달라. 건물 인도를 요구하네요. 건물 인도를 청구했을 경우에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께서 건축업자예요. 건물을 지었어요. 그런데
건물 공사를 맡긴 사람이 공사대금을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면서 먼저 건물을 달라라고 했을 경우에 만약 여러분들이 건물을 건네줘 버리면 진짜 나중에 공사대금 받기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리라고 한다면 공사대금을 다 받을 때까지는 이 건물 너에게 인도 못 해주겠다. 인도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절할 수 있어야 되겠죠? 거절한다 이 말은 이 건물을 잡아두는 거죠. 이 권리를 뭐라 한다? 유치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채권자가 있고요. 채무자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요. 채권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 목적물을 뭐 해둔다? 잡아두는 권리, 이 권리를 유치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목적물하고요. 채권 있잖아요. 이 목적물하고 채권 사이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결련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이 건물하고 채권 사이에 결련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목적물을 잡아둘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한번 봐보세요. 공사대금 채권이 발생했습니다. 왜 공사대금 채권이 발생한 거예요? 우리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이 건물 때문에 공사대금 채권이 나온 거죠. 따라서 이 건물하고 채권 사이에는 결론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에 자동차가 있습니다. 수리비 채권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자체를 수리했기 때문에 수리비 채권이 나왔죠. 이 자동차하고 이 채권 사이에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따라서 자동차를 잡아둘 수가 있는 유치권이 나온다는 거죠. 충분히 여러분들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여러분께서 유치권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유치권이 그냥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뭔가 요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치권의 성립 문제가 우리 유치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유치권의 성립 요건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